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딥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알렉스넷부터 VGG, 레즈넷, 그리고 레즈넷 CX까지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CNN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input 이미지를 받아서 컨볼루션과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고, 풀링을 통해 공간의 해상도를 줄이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겹치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는 것이 CNN이었습니다. 이러한 CNN을 크게 발전시킨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발전시킨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2012년에 알렉스넷의 이빈지넷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딥러닝이 크게 활성화되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VGG, 2015년에 레지넷이 CNN에 큰 기여를 한 모델들입니다. 첫 번째로 2012년에 우승한 알렉스넷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렉스넷에서는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사용하는데요. 하이퍼 탄젠트와 비교하였을 때 25%나 트레이닝 에러가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활성화 함수의 식 자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인데요. 렐루라는 활성화 함수 자체가 어,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x를 그대로 받고 0보다 작으면은 그 부분을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퍼탄젠트의 특성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츄레이팅도 일어나지 않고 모델이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렐루도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알렉스넷에서는 Local Response Normalization, 즉 LRN을 사용했는데요. 이 수식이 LRN입니다. 그래서 이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은 여기서는 Generalization을 이렇게 추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Generalizatio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모델이 트레이닝 셋에서만 너무 과적합되어 테스트 셋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덜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추가되었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베타를 통해서 비선형성을 조절을 해주고 커널의 위치를 순회하면서 다음과 같이 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평균을 빼는 로컬 컨트랙트 노멀라이제이션과 다르게 조금 더 비선형성을 추가함으로써 브라이트니스 노멀라이제이션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224 by 224를 받아서 11 by 11 커널을 스트라이드를 4로 하는 컨볼루션 커널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피처 맵들을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 컨볼루션을 하고 그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맥스플링을 진행하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진행해 줍니다. 근데 이 맥스플링을 할 때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앞서 말한 이 방법도 추가되는 것이 알렉스넷의 기본적인 아키텍처고 마지막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 주고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개수가 1000개였으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1000개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아키텍처에서 처음에 224 by 224를 넣는다고 논문에서도 계속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봤을 때는, 인풋의 크기가 227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컨볼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227로 놓고 봤을 때, 커널의 사이즈가 11이었으므로 227에서 11을 빼고 스트라이드가 4이므로 4로 나누고 1을 더했을 때 55가 나와서 이제 다음 층부터의 그 숫자가 전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227로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컨볼루션을 하고 다시 토플링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그림의 숫자들은 227로 생각하되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224 기준으로 인풋의 크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224 크기로 인풋의 크기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디멘셔널의 인풋 크기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총 1000까지 파라미터의 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델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수는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은 총 6천만 개쯤 있는데
6천만 개쯤 있다는 건 모델이 매우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과 호리존탈 리플렉션을 이용하는 건데 256 by 256 이미지로부터 랜덤하게 224 곱하기 224 패치를 추출을 해줍니다. 추출을 한 이미지는 애초에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에 너무 과적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피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5개의 224 패치를 한 이미지에서 추출을 해서 그거를 수평 뒤집기를 하면은 총 10개의 패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패치들을 모델에 넣고 돌리게 되면은 마지막에 결국 소프트맥스 레이어에 의해서 예측을 평균화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인데 이는 말 그대로 주 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B 픽셀 밸류의 주 성분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들만을 뽑아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 성분의 배수를 홀련 이미지에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수식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람다가 그 아이겐 벡터고 이 P가 아, 람다가 아이겐 밸류고 P가 아이겐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뽑아낸 다음에 이 알파를 곱해줌으로써 인텐시티만 변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파는 이 랜덤 베리어블로서 그 가우시안을 이용할 건데 그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1인 랜덤 밸류를 알파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명 강도와 색상 변화에 불변하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드랍아웃인데 인풋이 들어갈 때마다 다른 아키텍처를 생성해낸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랜덤한 뉴런을 막아버림으로써 뉴런끼리의 상호 의존성을 좀 줄여서 다른 뉴런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학습을 할 때마다 설정한 비율에 따라서 랜덤하게 출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버피팅에 매우 강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러닝을 할 때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모멘텀 방법을 사용했는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28개씩 배치 사이즈를 나눠서 사용하였고 모멘텀 개수는 0.9, 웨이트 디케이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웨이트 디케이는 그 트레이닝 에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초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웨이트를 초기화할 때는 역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였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이어스 초기화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245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1로 초기화를 하였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초기화할 때는 0.01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개선되지 않을 때마다 러닝 레이트를 10씩 나눠줬습니다. 즉 오버피팅이라고 판단될 때마다 10씩 나눠줘서 더욱 학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VGG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GG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유명하게 사용되었던 VGG 16인 아키텍처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24 by 224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컨볼루션을 두 번 진행하고 이 풀링을 진행하고 컨볼루션 진행하고 풀링 이렇게 반복하다가 소프트맥스까지 활용을 하고 플리 커넥티드와 소프트맥스까지 지나고 나서 이제 꼭 1000개의 클래스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GG 넷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스몰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VGG 넷에서는 3바 이상 컨볼루션 레이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7x7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의 원리에 의해서 7x7은 3x3짜리 컨볼루션 레이어 2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로 사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3바 이상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약에 3개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3바 이상을 3개 사용했으니까 27C제곱의 그 파라미터 개수가 나오는데 근데 7x7을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49C제곱이 나옵니다. 파라미터의 개수가 확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라미터의 수가 줄었다는 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산 측면에서는 3x3을 3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니어 렉티피케이션 레이어를 세 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특성조차 가지고 있고, 그리고 3x3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리고 이렇게 공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x7은 3x3 3개, 그리고 5x5는 3x3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 진행한 아키텍처들은 총 하나, 둘, 셋, 넷, 6개가 있는데, 11 웨이트 레이어부터 19 웨이트 레이어까지 증가시키면서 조금씩 변화를 어, 가미하면서 모델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ALR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렉스넷에서 사용한 방식인데, LRN은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 추후 웨이트가 추가된 모델들에선 LRN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델적으로 봤을 때 스파셜 레졸루션, 즉 공간적인 해상도는 패딩을 통해 보존하게 하였고, 컨볼루션은 커널 사이즈는 3이고 스트라이드는 1로 모두 진행을 하였으며, 맥스 풀링 역시 커널 사이즈는 2, 스트라이드는 2로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방식에는 매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모멘텀 방식을 추가한 것을 사용하였는데요. 배치 사이즈는 256이고 모멘텀은 0.9, L2 람다 규제하는 방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기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드랍아웃 방식에서는 그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에다가 드랍아웃 레이티어를 0.5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처음에 0.01로 초기화를 하였고, 이것 역시 오버피팅이라고 예상될 때마다 10으로 나누면서 감소시켰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는 싱글 스케일 트레이닝 할 때 S를 설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 할 때 S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같은 비율로 이미지를 봤을 때 더 작은 부분의 길이를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를 256과 384로 고정을 하여 먼저 진행을 하였는데, 384는 처음부터 학습하기에는 이미지 크기가 좀 크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256으로 먼저 학습하고서 384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이용하여서 초기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하였고, 멀티스케일 트레이닝 방식에는 트레이닝 이미지를 각각 랜덤한 S에 대해서 초기화를 진행하였고, S는 여기서 256과 5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84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함으로써 멀티스케일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싱글 스케일 이밸루에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C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C와 B를 비교했을 때 웨이트가 아무래도 증가한 것도 있지만 B에서 이제 컨볼루셔널 1 레이어가 추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선형성 레이어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C가 B보다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와 C를 비교하였을 때 이제 컨볼루션을 1 레이어를 3 레이어로 바꿨는데, 이는 1x1 대신 3x3을 쓰는 것은 이 공간적인 정보를 3x3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D가 C보다 더 좋게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해당 논문에서는 19레이어에서 세츄레이션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어, 시- 어, 레이어의 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9레이어 이상부터는 더 안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셋이 많아지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으로는 멀티스케일 이밸루에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에 싱글 스케일 이밸루에이션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러닝을 사용하였는데, 소프트맥스 클래스 확률들을 그냥 평균화함으로써 일련의 모델들을 합침으로써 여기서 멀티스케일 이밸루에이션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GG의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GG는 이렇게 파라미터의 수를 제가 아까 계산하고서 진행을 해봤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지막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파라미터가 80%나 사용되고 이 컨볼루션 쪽에서는 20%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미지의 특징을 뽑는 것은 컨볼루션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로는 적게 하고 컨볼루션을 많이 하는 것이 더 발전 방향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지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지넷은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약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지넷 이 논문에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가져왔는데 34 레이어 레지듀얼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x7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는데 64개의 필터를 사용하고 스트라이드를 위로 주었다. 그리고 맥스 플릭을 사용하고 다시 또 컨볼루션 진행 하고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하고 플릭 커넥티드를 진행하였다. 근데 여기서 이 실선이 나타내는 것은 아이덴티티 매핑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잔차 학습 관련해서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선은 이제 공간적인 해상도가 보존되는 경우에 실선을 사용하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선을 사용해서 이제 네,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 레지넷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넷을 진행하기 앞서서 베니싱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작에서의 수렴을 방해하는 방법이라서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라서 초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교화된 초기화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인터미디에이트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나중에 저희 그 백프로페어게이션을 이용해서 스퀘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수렴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디그라데이션 프로블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모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트레이닝 에러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트레이닝 에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네트워크 구조상 레이어를 깊게 쌓았을 때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그 VGG넷에서는 19에서 수렴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데이터셋이 부족한 거라기보다는 이 논문에선 딥 레지듀얼 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을 그러한 방법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럼 딥 레지듀얼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X가 나와서 FX가 나가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딥 레지듀얼 프레임워크는 X가 좀 변형을 해가지고 X 플러스 FX가 나가게끔 하는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이덴티티 매핑이라는 것, 네, 아이덴티티 매핑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 시오커 커넥션스는 이 FX가 나가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FX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숄컷과 프로젝션 숄컷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덴티티 숄컷을 설명드리면 제가 x 대신에 x 플러스 fx가 나온다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y는 x 플러스 fx가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x는 인풋 벡터가 될 거고 y는 아웃풋 벡터가 될 건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아니라 렐루 함수를 통과시킴으로써 어, 여기 f는 활성화 함수로서 렐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젝션 숄컷은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공간적인 해상도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공간적인 해상도를 맞추기 위해 WS라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레지넷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플레인 네트워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인 네트워크 자체도 베이스라인은 VGG넷으로 잡았고 룰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운 샘플링을 할 때는 스트라이드를 2로 진행하였고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VGG넷과의 다른 점입니다. VGG넷에서는 80%나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파라미터를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이를 고안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걸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처를 1차원 벡터로 만들어서 채널별로 평균을 내고 얻은 1차원 벡터와 클래스 라벨로 로스를 계산 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 수가 크게 줄기 때문에 플리커넥티드 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로케이션 정보 보존에 유의하다는 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또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너무 과적합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양이 적어지므로 그래서 프리벤트 오버피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피처맵 안에 평균을 사용한다는 것은 글로벌 컨텍스트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 레이어를 사용하였고 그 VGG에 비해 더 작은 필터와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잔차 학습을 추가한 게 레지듀얼 네트워크인데 그냥 플레이 네트워크에 쇼 커넥션스를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공간적인 해상도가 보존되는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쇼컷을 추가하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입출력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0으로 채워진 엔트리를 삽입함으로써 프로젝션 어, 네, 동일한 차원에는 아이덴티티 숏컷을 사용하고 그 차원이 낮아진 경우에는 프로젝션 숏컷을 사용해서 차원을 맞추기 위해 1x1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아웃풋 차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입출력 차원을 맞추기 위해 0으로 채워진 엔트리를 삽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과 PCA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아까 알렉스넷에서 말한 것과 방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오버피팅을 크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드랍아웃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N을 진행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똑같이 진행해주며 러닝 레이트를 0.1로 시작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다음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실험 과정에서 트레이닝 이미지와 밸리데이션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의 양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학습할 때 사용된 다양한 모델들을 가져왔는데 18레이어부터 34, 50, 101, 152 이렇게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왼쪽 아래입니다. 레지듀얼이란 잔차 학습을 사용하기 전에 플레이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은 레이어의 모델의 깊이가 증가함에도 여전히 에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드넷에서는 잔차 학습을 사용함으로써 레이어의 모델의 깊이가 증가하면서 어, 에러 레이트도 같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레이어가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바틀렉 형식의 컨볼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바틀렉을 사용할까요? 34 레이어까지는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빌딩 블럭을 사용하였는데 50 레이어부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에 제가 증명해 놓았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바틀렉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것인데 처음에 헤이트 위스 채널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컨볼루션을 통해서 필터를 2분의 1로 낮춰서 진행을 하고서 이 진행한 것에서 컨볼루션 3x 3을 진행을 하고 다시 1x1로 올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였을 때 어, 음, 계산된 파라미터의 수를 합치면은 3.25c제곱이 나옵니다. 하지만 3바 이상 컨볼루션을 CK 필터로 진행을 하였을 땐 9c제곱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3개를 사용했으므로 더 논리니어티하다는 것과 그리고 파라미터의 수도 매우 감소했다는 점, 파라미터의 수가 작다는 것은 그 계산식 자체가 작다는 것,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입니다. 어, 플레인 네트워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레이어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히려 에러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넷에서는 레지듀얼 잔차 학습을 사용하였을 때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 즉 모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러율 또한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지넷을 이용하여 그 임플리멘테이션 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7x7 컨볼루션을 64개를 진행하였고 2로 스트라이드를 하였기 때문에 커널 사이즈는 7 스트라이드 이 패딩은 공간을 보정하기 위해서 3을 진행하였고
마지막에 64가 나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아까 드랍아웃 대신 사용한다 했는데 BN을 진행해주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고 맥스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는 모두 2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베이직 블락 클래스를 일단 생성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점은 이렇게 처음에 초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커널 사이즈는 3이고 패딩은 1 그리고 네,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웬만해서 동일한 컨볼루션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운 샘플링은 이제 공간적인 해상도가 바뀌었을 때 다운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이고 스트라이드는 바꿔야 될 때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게끔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포워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덴티티는 아까 말한 이 X 이것을 의미하는데 아이덴티티에 X를 넣어주고 컨볼루션 진행해주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한 다음에 렐루를 통과시키고 다시 또 컨볼루션 진행하고 BN을 진행하는데 렐루를 통과시키기에 앞서서 fx에다가 x를 더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if self.downsample is not known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다운샘플링이 진행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걸로 아이덴티티 값을 다시 받아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해주고 나서 렐로를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전방향 프로퍼게이션입니다. 그리고 레진의 클래스를 선언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선언하는 과정에 있어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받아올 것인데 이제 레이어스는 추후에 저희 그 레전드 34나 50이든 디파인 할 때 편하게 레이어의 수를 바꿀 수 있게끔 레이어를 받아올 수 있게 하였고 클래스의 개수는 원래 논문에선 1000개였는데 저희는 사이파10 데이터셋을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str10 데이터셋을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개수를 10개로 맞춰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인스는 이제 처음 설명드렸듯이 64로 맞추었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7로 처음에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한 다음에 렐로까지 거치고 맥스플린 거치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컨볼루션이 시작이 되는데 레이어 1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 64에다가 블락은 저희가 받아온 파라미터로 블락을 넣어주고 그리고 레이어스는 이제 저희가 레이어스 0, 1, 2, 3 해서 여기에 몇 개씩 넣을 건지를 받아올 건데, 레지넷 34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4개, 그리고 6개, 3개,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스트라이드는 이제 처음에는 스트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스트라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트라이드를 2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8, 256, 512는 이거를 맞춰준 거라고 필터의 개수를 맞춰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에버리지 플링을 통해서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에버리지 플링을 진행해주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를 메이크 하는 함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샘플은 일단 넌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이 아니거나 그 인플레인스와 플레인스가 다르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공간적인 행성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통해서 일자리 크기의 컨볼루션을 통해서 공간적인 해상도를 맞춰주고서 다운샘플링을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스를 초기화해주고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컨볼루션, BN, 렐루, 맥스풀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셀프.레이어 레이어 1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직전에 제가 그 초기화한 것을 이용하여서 이거를 포워드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버리지 플레잉을 진행해주고 플래튼을 진행해주고 플리 퀀티티드까지 진행을 해주면은 모델의 학습이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학습이 완료된다기보다는 어, 원하는 그 클래스가 분류된 확률 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드넷 34를 이거 클래스의 정의와 별개로 이제 나와서
레지넷 34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는 레이어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63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모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예정인데, 네, 이거는 임포트한 라이브러리들을 얘기를 해 주었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이렇게 str10 데이터셋에서 받아온다는 점,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개수는 5,0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의 개수는 8,000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는 그냥 그 RGB 채널 각각 채널의 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트랜스폼스 컴포즈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투텐서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0에서 1 사이로 바꾸면서 텐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0에서 1 사이의 크기로 이미지를 바꿔준 다음에, 네. 그래서 음, 음, 그 파이터치 텐서로 일단 변환을 해준 다음에 0에서 1 사이의 텐서로 변환을 한 뒤에 이제 이미지를 224 크기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픽셀 값을 정교화를 진행해주고 아까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에서 사용되었던 랜덤 호리존탈 플립을 진행해 줍니다.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모두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고 이렇게 값을 넣어줌으로써 배치 사이즈는 32로 넣어줌으로써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전처리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쇼 함수를 통해서 전처리가 잘 진행되었는지를 출력해 보았는데 이렇게 잘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지넷 34를 GPU로 보내주고 수다를 이용해서 GPU로 보내줍니다. 그런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구하는 함수, 그리고 매트릭 배치를 구하는 함수, 로스 배치를 구하는 함수들을 선언해 준 다음, 네, 그 로스 에포크를 구하는 함수도 이렇게 선언을 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이 데이터셋 DL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또 GPU로 보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을. 그 다음에 트레이닝 밸류를 여기가 중요한데 트레이닝 밸류 함수를 구현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에포크와 로스 옵티마이저랑 트레이닝 DL, 밸리데이션 DL, 세이티 체크, LR 스케줄러, 테스트 웨이츠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여기서 LR 스케줄러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아까 원래 음, 네, 그 초기 값을 0.1로 설정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을 때마다 밸리데이션 에러가 줄지 않을 때마다 10씩 나누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LR 스케줄러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에러와 에포크와 에러 그리고 아큘레이시에 관하여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끔 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포크를 돌 때마다 커렌트 에러를 이렇게 get 에러를 통해서 가져와 준 다음에 프린트를 해주고 모델을 트레인 해주고 그리고 로스 에포크를 통해서 이렇게 트레인과 로스와 매트릭을 받아온 다음에 이렇게 점점 추가함으로써 그 학습한 가중치에 따른 로스와 아큘레이시를 계산하는 것을 나타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람스트레인은 아까 제가 위에서 구성한 그 럼에포크 옵티마이저 로스 펑션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 값을 바꿔가면서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포크를 50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폴더는 이제 저희가 학습한 그 웨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그 모델을 PTH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크리에이트 폴더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통해서 이제 모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에포크의 수는 이제 파라미터 트레인에 넘 에포크스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로스와 아큘레이시에 대해서
그래프를 띄우는 코드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큘레이션은 이제 에포크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 조금 오버피팅 되는 경향을 보이더니 30부터는 확실하게 오버피팅도 되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학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셋 또한 이렇게 진행하면서 30까지 한 10, 한 20 정도부터 오버피팅이 크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30부터는 오히려 밸리데이션의 로스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